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제 치료 연구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분화 줄기세포의 장점은 그 성체 줄기세포보다 훨씬 대량 생산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대량 생산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줄기세포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카티셀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상용화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종양 치료에 적용을 하는 세포입니다. 세포 치료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카티셀을 사용하게 되려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고비용이 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카티셀을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역분화 줄기세포가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그러한 어떤 치료제의 단가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 치료 효능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생체 내 안정성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줄기세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체세포를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처음 이제 치료 연구에는 재생의학과 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상된 장기에 치유를 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이제 줄기세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간에 손상이 일어나면 이 간 중비엽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간의 치유를 재생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줄기세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간 줄기세포 연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효능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기세포를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지만 그 효능이 정말 몸에 느낄 정도로 치료가 잘 되는구나라는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이 성체 줄기세포가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면 주입한 줄기세포가 생체 내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착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존재를 해서 자기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어떤 환경 조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입한 줄기세포가 실제적으로 생체 내에서 생착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료 효능이 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줄기세포의 생산량을 올리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 물질 기질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줄기세포를 3차원 조직적으로 이렇게 3차원 배양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페어처럼 이렇게 그 조직 덩어리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는 단일 세포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세포들이 결합이 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원리를 이용해서 생착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많이 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카티셀 같은 유전자 조입을 통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적으로 생체 내에서 부족한 수를 이제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러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카티셀이라는 예를 하나를 들게 되면 카티셀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종양을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있습니다. 이 T세포라는 사이토톡식 T셀이 우리가 T세포의 종류는 많이 있는데 크게 이제 사이토톡식은 이제 종양을 죽일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러한 종양을 죽일 수 있는 T세포가 이 면역세포가 이 종양을 인지하려고 하면 종양에 있는 마크나 이 표면 항원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항원을 인지하기 위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수용체를 달아놓은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게 카티셀입니다. 그래서 이 T셀은 우리 체내에서 이제 항원이 들어오면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교육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 그 T셀이 교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효능이 굉장히 좋게 되죠. 그래서 그 카티셀이 치료 효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이제 이 의학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과정들 일련의 이제 치료 방향들이 전부 다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일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도 이런 유전자 조기세포 치료제 일환으로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그 ALS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뉴게릭병은 실제로 이 왜 생기느냐를 보면 사실 왜 생기는지는 아직까지 그 발병 기전이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구에 있어서 발병 기전이 잘 밝혀져 있는 질환은 치료가 굉장히 빨리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뉴게릭병은 사실은 발병 기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ALS라는 이 질환은 실제로 생기는 건 뭐냐면 이 브레인이나 이 척수에 있는 이 모토뉴론, 운동신경세포라고 하는데 이 운동신경세포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세포가 자멸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운동신경세포가 죽게 되면 운동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근육에 신호 전달이 되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근육 쪽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데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생기는 이런 질환을 우리는 이 뉴게릭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ALS가 사실은 이제 뉴게릭병이라고 했던 이유가 예전에 이제 양키스에 있는 야구 선수 뉴게릭이라는 야구 선수가 처음에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뉴게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제 모토뉴론 디지즈, 운동신경 질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뉴게릭병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이제 두 가지 타입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족력,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라딕, 이게 산발적으로 생기는,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질환이 생기는 기준은 이 산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인 질환이라기보다는 이 산발적인 질환이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 뉴게릭 걸린 환자들은 전부 다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에서 생긴 그러한 어떤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적인 질환은 우리가 치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뭐 유전자 가위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유전자와 지금 이렇게 손상된 유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질환은 그러한 부분들을 치료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런 원인을 모르는 이 산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발병은 솔직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ALS가 걸리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정상인 운동신경세포가 실제로 이제 데미지를 받으면서 근육에 전달이 안 돼서 결국은 이 근육도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된 증상으로서는 우리가 일단 그 씹는 거나 이렇게 삼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들이 이제 굉장히 약해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퇴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근육이 퇴축이 돼버리면 호흡이 곤란하게 되고 결국 마비가 와서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뉴게릭병에 걸린 사람들이 최대 살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대체용으로 쓰고 있는 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명으로 그 리뉴텍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니누졸이라고 합니다. 이 니누졸이라는 약이 이제 유일하게 95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뉴게릭 환자한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약을 복용을 해봤자 딱 3개월 정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약의 원리는 뭐냐면 이 ALS 질환이 걸리게 되면 이제 체내 이제 척수에 있는 부분의 주변에 이제 글루탐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루탐산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그 글루탐산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좀 더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완화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해봤자 3개월밖에 수명을 연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약의 효능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누게릭병에 대한 치료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누게릭병은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의 척수 손상 환자가 있는데 매년 한 13만 명씩 이런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동반이 되는데 사실은 이 누게릭병에 걸리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굉장히 자기의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적 저하로 인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ALS에 걸린 환자들은 결국은 치료를 시도를 하더라도 결국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게릭병이 정확한 발병 기전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모세포나 신경세포의 상호작용이 장애가 오면 생길 수도 있고 유전자 변이에 또 다른 단백질 합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생길 수가 있고 또 세포 에너지 대사 장애를 통해서 생길 수 있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근원적인 발병 기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도 사실은 질병이 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실질적인 근원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실질적으로 신경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제 신경이 축삭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만든 건데 줄기세포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단시간 내에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할 수 있는 속도가 줄기세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줄기세포를 이용했을 때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신경세포가 이렇게 사멸이 일어나게 되면 그 주변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줄기세포는 그런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증상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점, 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근원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시게 되면 증상 완화를 시키기 위한 약물들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로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해보자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 실제로 임상에 갈 때는 그 효능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단지 하나 얻을 수 있었던 게 줄기세포는 이런 다른 약물보다는 생체 내 안정성이 좋구나.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부작용이 좀 적구나. 이런 정도의 안정성 정도는 확보를 한 상태지만 효능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를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하되 실제로 손상된 신경세포를 막아보자는 겁니다. 죽어가는 세포를 막게 되면 나머지 주변 나빠지는 환경들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 사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셀퓨진이라는 우리 생체 내에서 일련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작용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보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치료를 해보겠다고 이제 구상을 한 게 이제 뭐냐면 스템셀이 손상된 신경세포와 결합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퓨전을 시켜서 이 세포와 세포가 융합이 되면 이 손상된 신경세포가 줄기세포의 그 정상적인 줄기세포의 어떤 효능에 의해서 좀 더 완화되지 않겠냐는 그런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럼 스템셀이 손상된 줄기
손상된 신경세포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결합 능력이 약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이제 그 자발적으로 아주 소량은 이렇게 퓨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주기세포가 손상된 신경세포와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유전자 도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푸조제닉 스템셀, 그러니까 운동신경세포와 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그런 줄기세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융합능이 있는 그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 3일 중인 운동신경세포와 퓨전을 하게 되면 이 줄기세포의 도움을 받아 이게 3회를 막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발상에서 창안되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포 융합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세포 융합이라는 거는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두 몸이 한 몸으로 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생체 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진은 간세포인데, 원래 간세포는 이런 모형으로 자라고 있는데 어떤 특정 환경이나 안 좋은 환경에 들어서게 되면 자기들이 이렇게 세포가 막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에는 하나의 핵이 있는데 이 핵이 이 세포와 결합하면서 2개, 3개, 4개 이렇게 다핵이 되는 이런 거대한 융합된 세포가 생체 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날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많이 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융합된 세포를 우리는 이제 신사이티움이라고 하는데, 이걸 융합토라고 하는데, 뭐 세포 내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핵이 존재하는 세포를 우리는 신사이티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셀퓨전이 실질적으로 우리 배아 발생 동안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머슬이라든지 보온이라든지 이 영양포라는 트로포블라스트는 실제로 이제 배반포가 형성이 되면 배반포 외막에 형성되는 세포입니다. 그런 세포들이 융합하는 것, 셀 퓨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몰포진에서 어떤 형태 발생이 생길 때도 이런 셀 퓨전이 발생을 하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셀 퓨전은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길까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추측을, 이건 가설이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자기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자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셀 퓨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과학자들이 좀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셀 퓨전이 일어나는 생체 내에서는 사실은 정자와 낭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자이고트가 형성이 되면 이때 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셀 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슬 셀들도 실질적으로 셀 퓨전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마이오튜브를, 근육포를 형성해서 실제로 마이오파이버, 근육 섬유가 됩니다. 이러한 일련 과정들이 다 셀 퓨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뼈 형성 단계에서도 보면 뼈를 형성하는 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를 우리는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합니다. 골모세포라고 하는데, 이러한 골모세포가 자기가 작용을 해서 본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럼 본만 이렇게 형성을 하기도 하지만 본을 또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골세포는 본을 흡수해서 침착된 이제 뼈의 어떤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생성될 때는 이런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셀 퓨전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오스테오클라스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오스테오블라스트도 셀 퓨전을 통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생체 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간세포도 아까 사진에서 보여줬듯이 간세포도 특정 환경에서는 이렇게 다핵으로 셀 퓨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역세포에서도 셀 퓨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몸에서 항원이 주입되게 되면 그 항원을 제거하는 과정에 일련의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 후에 이런 태아된 이제 페소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이 대식세포라는 매크로파지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식세포는 이 죽은 페소젠들을
치우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폐소젠이 이 매크로파지보다 훨씬 크게 남아있을 때는 자기들이 그러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셀 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퓨전을 해서 자이언트 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된 자이언트 셀은 다시 이 큰 폐소젠들을 제거하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도 셀 퓨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셀 퓨전은 실질적으로 인부부에서 중요한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설에 의해서 제 본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실제로 셀 퓨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제가 실험상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셀 퓨전을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센다이 바이러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파라믹스 바이러스과에 속하는데 쉽게 말해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 숙주, 우리 몸에 구성하는 세포에 감염을 할 수가 있죠. 이 감염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 센다이 바이러스라는 놈은 호스트셀에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이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그러한 어떤 융합을 할 수 있는 결합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헤마토글루틴 유라미데이즈라는 정상세포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상세포의 표면에는 그 시알릭 애시드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인지해서 그것을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 이 바이러스가 글루티닌 유라미데이즈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백질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퓨전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서 다시 퓨전 프로테인에 의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갖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그렇게 해서 숙주 세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한 어떤 들어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세포와 세포를 융합을 시켜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세포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세포끼리 이렇게 융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하는 모습을 이제 찍기 위해서 이제 정상적인 이 운동신경세포주를 이용했는데 운동신경세포주에 레드, 빨간 형광을 레이블링을 하고 그리고 초록 형광을 레이블링해서 두 개를 퓨전시켜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퓨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융합이 되는 모습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실험은 이제 뭐냐면, 자, 이 한쪽 이 레드 형광을 붙인 그 운동신경세포는 제가 그 ER 스트레스 독소를 첨가를 합니다. 삽시카닌이라는 독소 물질이 있는데 이 독소를 치게 되면 이 세포는 3일 내로 세포 3일로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독소를 친 운동신경세포주와 정상 운동신경세포주와 퓨전을 할 수 있는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한번 그 작동을 시켜보았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이게 융합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운동신경세포도 실질적으로 세포 융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검증을 해서 실제로 그러면 정상적인 이제 융합능을 가진 줄기세포랑 손상된 신경세포랑 퓨전을 시켜보면 손상된 신경세포가 3회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포 융합 주기세포가 세포 3일 죽인 운동세포와 이 세포 융합을 통해서 세포 3일 억제를 효과를 보기 위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상세포와 손상된 세포가 이렇게 퓨전을 하게 되면 정상끼리의 세포가 퓨전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손상된 세포가 퓨전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경우의 수는 정상세포와 손상된
세포가 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포가 다시 레스큐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저는 이제 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iPS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PS를 가지고서 제가 신경 줄기세포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련 과정의 이제 그림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iPS는 어떻게 이제 만드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 체세포 피부 세포를 이용해서 아까 야마나카라는 일본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전분화능 관련 유전자들을 삽입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유전자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상피세포에 이러한 어떤 그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안으로 삽입해서 발현을 시키게 되면 역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iPS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iPS는 실질적으로 만들 때 우리가 질환을 가진 환자의 피부 세포에서 만들게 되면 질환을 가진 iP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S를 만들어서 이 iPS를 이용해서 실제로 신경줄기세포까지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산된 신경줄기세포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줄기세포의 이제 확인을 위한 마크가 있습니다. 신경줄기세포에는 이제 삭스투나 레스틴이라는 표면에 이런 단백질들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마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크들을 확인하게 되면 신경줄기세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줄기세포를 생산을 해서 일련의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전자 조작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본래 가지고 있지 않는 유전자를 외부로부터 만들어서 그 세포 내로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벡터 전달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이 전달 매개체의 유래는 사실은 이제 박테리아들은 이 핵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필요한 유전자들을 자기들이 도입을 하고 또 방출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이용되는 그 전달체가 바로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그런 플라스미드에다가 내가 목적하는 유전자들을 삽입하게 됩니다. 일련의 벡터에다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 제가 아까 이 HN과 그 다음에 이 안핵신 V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융합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그 단백질에 관련된 유전 정보를 이 줄기세포에 넣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넣는 과정에서 이러한 벡터에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이 매개체를 통해서 줄기세포에 넣는 일련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유전자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켈 정리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DNA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삽입된 유전자들을 확인하고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그 유전자를 검증을 하게 되고 그 유전자가 줄기세포에서 제대로 발현을 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삽입된 유전자는 F라는 퓨전 프로테인과 HN, 이 헤마글루티닌 유라비데이즈가 굉장히 많이 발현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물질에다가 발현들을 세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발현을 할 때 현강을 붙이게 됩니다. 현강을 붙이게 되거나 또는 엔티바디, 항체를 이용해서 이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이용해서 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포 내에서도 발현이 되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세포를 정상적인,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있는 그런 운동신경 세포와 결합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손상된 신경두부만을 스페시피하게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이용한 원리를 다시 적용한 게 이 안핵신 5입니다. 이 안핵신 5라는 유전자를 발현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원리가 있냐면 안핵신 5는 이제 세포가 사멸을 하게 되면 세포막이 손상이 됩니다.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손상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그 포스포아세틸 세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냥 세포가 사멸하게 되면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분비되는 물질, 이 물질과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넥신 5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신경세포와 퓨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상된 세포에서 사멸을 하는 세포에서는 물질을 분비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세린의 종류인데 그 물질과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아넥신 5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줄기세포에 발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넥신 5가 발현이 되는 줄기세포는 실질적으로 이 포스포 아세틸 세린을 분비하는 세포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게끔 만들어서 HN과 F가 작용을 해서 세포 융합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세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게 만든 줄기세포와 손상된 신경세포와 결합을 했을 때 실제로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지 이러한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A를 보시게 되면 이제 A는 이제 그러니까 사멸 중인 그 운동신경세포주끼리 그룹을 컨트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독소를 치게 되면 3일 내에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독소 물질을 쳤을 때 이 세포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 세린을 발현하기 때문에 아넥신 5와 결합을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로 봤을 때 실제로 퓨전된 셀은 그러한 어떤 사멸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이 살아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퓨전된 셀이 정말 퓨전돼서 그런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마크와 그 다음에 그 퓨전 셀에서 그 운동신경세포의 마크를 동시에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퓨전된 셀에서는 운동신경세포 마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마크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기세포하고 운동신경세포하고 결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을 통해서 실제로 사멸이 억제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전자 발현을 통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스라는 유전자는 세포 사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 컨트롤에 비해서 이 발현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BCL-XL이라는 이 유전자는 실제로 발현을 하게 되면 이 세포 사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런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 인비트로 상에서 실험을 했을 때 세포 사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셀퓨전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치료 현황을 보기 위한 이제 실험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우스는 실질적으로 모토유런 디지즈가 일어나는 유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결함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SOD라는 그 원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걸 망가뜨리게 되면 모토유런이 사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어서 이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마우스는 실제로 생후 70일 되면 그런 모토유런 디지즈의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20일 정도가 되면 죽게 됩니다. 마비가 와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질환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줄기세포, 제가 만든 줄기세포를 이기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주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것도 이제 조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동물에게는 우리가 보통 테일베인, 그러니까 베인 혈관으로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다이렉트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척수 내에 주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척수 위에 1번 척수를 기준으로 2번, 3번 쪽이 이제 이 뒷다리 쪽에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 한 2번, 3번 쪽에 척수에 줄기세포를 주입을 했습니다. 이때 주입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스테레오탁식 인젝터라는 장비가 있는데 얘는 5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 아주 미량의 양을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는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는 실질적으로 10의 5승계의 세포를 10마이크로리터의 볼륨으로 이게 척수 내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주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봉합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척수 내에 줄기세포가 주입이 됐다고 해서 생산량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척수 내에 줄기세포가
이 형광 표시된 주기세포가 이렇게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입부 한 일주일 후에 일부의 실험 동물에서 이제 척수 조직을 떼어내서 실제로 주기세포가 생성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조직 형광 현미경을 통해서 조직 내에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효능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그 운동신경 질환을 가진 마우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셋 오브 심턴, 이제 정상적이 발생되는지의 시점이 있거든. 그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로터로드 페일리어라는 이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력, 이 세 가지 정도를 보면서 치료 효능을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이 온셋 오브 심턴이라는 것은 실제로 마우스가 70일쯤 되게 되면 그 서서히 질병이 생겨서 한 80일, 90일 이렇게 진행되면 보행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뒷다리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로타로드 페일리오라는 것은 이제 운동신경을 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인데, 로타로드라는 기계를 이용합니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인위적으로 도는 기계가 있는데, 이 도는 기계에다가 이 그 마우스 모델을 딱 매달리게 하면 자기가 운동신경이 있는 마우스들을 계속 떨어지지 않으려고 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분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3분 내에 버티는 거는 아직 마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운동량이 떨어지게 되면 3분을 못 버티고 계속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이제 로터로드 페일리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바이벌은 실질적으로 이제 생존 기간을 측정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세포 용암용 주기세포를 투여했을 때 훨씬 더 이 정상도 늦게 발병이 되고, 그리고 운동신경 저하도 늦게 오게 되고, 그리고 생존력도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15승대 아주 미량의 세포를 넣었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세포 융합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모토유로 디지즈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그 연구의 수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능이 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세포 융합이라는 건 아직까지 정확한 그 기전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포 기전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사이드 에펙트,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정성 평가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연구 수행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이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정임상 시험 수행 결과를 확보했으며, 그리고 실제로 ALS 질환 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상용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효능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사람 몸에 나중에 활용을 하려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정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니면 종양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돌연변이, 유전적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생체 내 안정성 평가가 완료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그 임상의 그 IND 승인을 치약처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람에게 주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비임상 완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임상 완료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를 주입했을 때 종양이 언제쯤 발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유전자 조작을 한 줄기세포는 1년 이상 이렇게 안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이제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모토유론의 임상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테스트를 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 비용도 많이 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치료제가 어느 정도 임상에 적용이 돼서 효능을 발휘하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없던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새로운 치료제로서 우리가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ARS라는 질환, 이 뇌비릭 질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퇴행성 신경질환 모든 질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신경질환은 대부분의 신경세포들이 산회를 통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신경세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적용한다면 모든 우리가 퇴행성 신경질환에는 치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제 우리가 노인들이 많이 사는 시대가 왔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치매지 않습니까? 치매도 결국은 이 브레인에 있는 신경세포가 상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다면 퇴행성 신경질환에 우리가 지금 현재 퇴행성 신경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딱히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이 된다면 많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나 의료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 목적으로 신약을 개발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치료한다는 그런 목적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가진 치료제와 안정성이 확보된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 세포융합력 주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연구만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가 많은 질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줄기세포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호밍 능력이 있습니다. 호밍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빨리 치유되는 이유가 뭐냐면 줄기세포들이 빨리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부가 손상이 되면 피부에 그 상피세포가 막 정식을 해서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스템셀이 올라와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실 때는 미성숙한 세포들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는 원리가 뭐냐면 상처가 나게 되면 이제 브레인스톰이라는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염증 반응이 생기고 죽고 사니까 물질들이 분비되니까 그 물질들의 신호를 받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네트워크 셀이 전달을 할 수가 있지만 줄기세포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지를 하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호밍이라고 하는데 그럼 상처가 난 부위에는 이런 줄기세포들이 이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양계사인자를 가발현을 시켜서 줄기세포에 도입하게 되면 이 줄기세포에는 종양계사인자를 많이 분비하게 되죠. 그러면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 줄기세포는 종양 부분에는 염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줄기세포들이 많이 그쪽으로 호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줄기세포가 종양세포와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종양계사인자를 많이 분비하니까 결국 종양계사인자에 의해서 종양세포들이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원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유전자 세포 치료제입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모든 우리 질환들에서 줄기세포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효과가 좋고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만 거친다면 충분히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